자, 봅시다. 자, 사전 통제, 사후 통제가 나오는데, 요게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요게 시험도 잘 오는데요. 자, 사전 통제, 사후 통제가 있잖아요. 자, 사전 통제는 행정 절차 제도, 정보 공개 제도, 국회 인사청문회, 예산심의권, 입법권, 이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사전 통제에 속합니다. 우리가 사전 통제한다 하는 건 무슨 일이 터지기 전에 미리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다 공부하는 거예요. 두 가지는. 법령에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만 볼까요? 행정 절차. 행정 절차 왜 사전 통제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주정차 위반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구청에서 가태로 처분을 내리죠. 처분하기 전에, 처분한 이후 하면 사고가 되어버리잖아요. 처분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의견 제출 기회를 줍니다. 10일 정도 기간을 정해서 주정차 위반을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할 말이 있으면 의견을 제출하라 이 말입니다. 가태로 부과하기 전에. 알겠습니까? 의견 청취 절차가 있어요. 그게 행정 절차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처분하기 전에. 만약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행정청에서는 가태로 부과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과하는 거예요. 알겠죠? 사전에 하는 거죠. 처분하기 전에 하는 거죠. 그 사전 통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우리 국회 인사청문회도 마찬가지죠. 경찰청장을 임명하기 전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잖아요. 맞죠? 그죠? 이게 사전 통제가 되는 거예요. 또 예산 심의권. 이것도 뭐 예산을 확정하기 전에 심의하잖아요. 그 심의를 통해서 우리 경찰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국회에서. 예산을 만약에 한 7천억이 필요하다. 이걸 예산을 요구했잖아요. 경찰청에서. 그죠? 그러면은 경찰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국회에서 예산을 깎아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경찰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입법권입니다. 이거는 법을 법을 제정함으로써 경찰을 통제하는 거예요. 경찰청장의 권한이 과거하고 현재 비교했을 때 어떤 때가 권한이 더 많았습니까? 과거가 많았어요. 지금은 경찰청장은 수사, 개별 수사에 대해서는 직접 지휘 못합니다. 국가수사본부장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직접 수사 지휘가 가능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가지고 경찰청장의 권한을 사전에 축소시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법을 통해서. 그 입법권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것들이 사전 통제에 속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후 통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후 통제는 행정부에서 하는 사후 통제가 있어요. 사법부에서 하는 사후 통제가 있고 국회에서 하는, 입법부에서 하는 사후 통제가 있습니다. 자, 행정부에서 하는 사후 통제가 어떤 것들이 있죠? 행정심판, 소청심사, 징계 책임. 다 행정기관에 설치하잖아요. 행정심판위원회, 행정기관에 설치하잖아요.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기관에 설치하잖아요. 징계위원회, 행정기관에 설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행정부에서 통제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왜 사후인지는 다 아시지요? 여러분이 행정기관에서 어떤 처분을 하잖아요. 그럼 그 처분에 대해서 여러분 불만이 있잖아요.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소청심사는 여러분 징계위원회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났잖아요. 받아볼 거 아닙니까? 불만 있으면 어떻게 하죠? 소청심사위원회로 가잖아요. 그리고 징계도 여러분 잘못을 했으니까 징계위원회 징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사후에 하는 통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 하는 통제는 뭐죠? 행정소송이 있잖아. 이거는 법원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찰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잘못을 했다. 처분을 받았다. 억울하면 어떻게 한다? 법원에 소송을 할 거 아니에요. 법원에서도 결정해 주겠죠.
그 다음에 국가배상도 사법부 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부 다 뭐예요? 국회에서 하는 통제예요. 탄핵소추입니다. 경찰청장이라든가 국가수사본부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게 되면 국회는 뭐예요? 청장에 대해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가 있어요.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해서도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국회에서 하는 거죠. 국회에서 경찰을 통제하는 사후통제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산 뭐예요? 심의권은 뭐예요? 사전통제지만 결산권은 뭐예요? 사후통제가 돼서 돈 다 쓰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왜 돈을 이런 식으로 썼냐고 국회에서 경찰을 뭐라 하잖아요. 그게 예산 결산권 아닙니까? 그 다음에 국정조사라든가 국정감사예요. 국회에서 경찰청을 상대로 국정조사, 감사가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국회에서 하니까 뭐예요? 입법부 통제라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뭐예요? 사법부 통제라 하는 것이고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뭐예요? 행정부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다 뭡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 사후통제에 속하는 거예요. 그 사전통제와 사후통제를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 이거예요. 이게 이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요거 시험에 나왔잖아요. 박스형으로. 박스형에 섞어놓고 내부 통제는 몇 가지인가? 내부 통제는 5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내부 통제는 이게 5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건 여러분 275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제일 위에. 감사관 제도가 있고 훈련권이 있고 직무명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직무명령권 밑에 2가지 추가 적으면 되잖아요. 뭐가 있어요? 이거 2개가 있잖아요. 추가로 적었어요. 내부 통제는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훈련권, 직무명령권은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 상급 관청에서 하급 관청에게 명령하는 거. 훈련권이잖아. 직무명령은 배웠잖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하는 거. 그죠? 감찰 교류, 나중에 법령서에서 배웁니다. 감찰 교류. 청문감사, 우리 경찰서에도 있고, 시도경찰청에도 있고, 경찰청에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의신청 재결과. 또 5가지는 내부 통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뭐다 하는 거 한 개 한 개를 다 설명하면서 수업을 못해요. 어차피 나중에 법령서 다 배우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1순환 때는 뭐예요? 이렇게 넘어갔으면 돼요. 모든 용어를 모일 때마다 여러분한테 한 개 한 개 용어를 설명해 가면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 못 합니다. 그럼 우리 수업 이거 못 끝내요. 지금도요, 엄격히 말해서 3개월 만에 이거 다 못 끝내요. 알겠습니까? 시간이 부족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을 잘해서 잔소리 안 하게끔 하셔야 돼요. 진짜 못 끝냅니다. 내가 얘기했죠? 다른 데는 12시간 수업한다고 일주일에 기본 강의를. 우리 8시간 수업하지요. 일주일에 4시간 부족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수업 태도 안 좋고 이러면 잔소리가 타기 때문에 저는 그냥 못 넘어가는 스타일이에요. 이러면 합격시키려고 여기 왔지. 딴 이유가 있습니까? 먹고 살려고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먹고 살려고 여기 오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집도 가깝고 해서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그래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안 하면 안 한다고 했죠? 자, 학원 그만두는 건 딱 한 가지예요. 학원이 망하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열심히 안 하면 학원 그만둡니다. 여기서 와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열심히 하세요. 오늘은 좀 대답도 잘 안 하는 것 같아. 자, 오늘 안 하는데 한 2개월 되면 아예 대답 안 할 것 같아. 그지? 대답 안 하잖아. 자, 내부 통계 5가지만 기억하시고요. 이런 용어들은 나중에 다 설명이 되니까 지금은 1순환이기 때문에 다 합니다. 자, 외부 통제는 뭐예요? 전부 다 뭡니까? 경찰 기관이 아니죠. 경찰 기관 내에서 이거는 다 뭐예요? 경찰 조직 내에서 하는 거니까 내부 통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경찰 기관 내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이거는 다양한 행정기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 조직 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부 통제가 되는 거예요. 경찰 조직 내에서 하지 않으면 다 외부 통제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 통제는. 그래서 내부 통제 5가지만 어떻게 하라고?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275페이지 밑에 보면 입법 통제, 사법 통제에서 행정 통제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이 통제할 수도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 감사원, 소청심사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시민고증처리위원회, 경찰위원회 다 뭐예요? 외부 통제가 되는 거예요. 경찰 조직 내에서만 내부 통제고 나머지 다양한 어떤 국가기관에서 시민단체에서 우리 경찰을 통제하는 것은 다 외부 기관에 의해서 통제가 되기 때문에 외부 통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됐고요. 278페이지 5번입니다. 이게 총론 마지막이에요. 이론은 다음 주까지 수업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안 그러면 진도가 더 늦어가지고, 진도가 늦는 게 아니고, 진도는 우리가 빨리 나가는 건데, 시간이 부족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언급하기가 힘들어요. 자, 민주적 통제입니다. 사법적 통제입니다. 대답하시면 되고, 대답 다 하시면 다 맞추는 거예요. 절차 사전 통제하면 뭐죠? 민주는 제가 체크할게요. 절차가 나오면 무조건 민주예요. 실체가 나오면 무조건 사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법원이 행정부 행위를 심사한다. 사법 통제. 적정 절차 원칙에 중점을 준다. 민주죠. 절차가 나오면 민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실체적 사후 통제는 사법. 행정에 대한 법원 통제를 확대했다. 사법. 시민이 직접 그 대표기관을 통한 참여 감시. 민주. 실체적 권리 보장. 사법. 그 다음 경찰 조직 민주성 확보. 민주. 영미법계 국가. 민주. 대륙법계 국가. 그렇지. 그렇게 대답하면 다 맞추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대답 잘한 사람들은 수업에 집중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그래도 나름대로 속으로라도 중얼거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은 대답 빨리 못 합니다. 자, 그럼 사전 통제와 사후 통제도 한번 체크해 볼까요? 소청심사. 사후는 체크할게요. 징계책임. 사후 행정 절차. 사전 국가배상. 사후 예산심의. 사전 인사청문회. 사전 결산권은. 사후 정보공개. 사전 국정감사조사. 사후 행정부 행정심판. 사후 행정소송. 사후 입법권. 사전. 됐죠? 그 다음은 내부 통제. 감사관 제도, 내부 시민고증처리, 외부 훈련권, 내부 경찰위원회, 외부 교류감찰, 내부 국민권익위원회, 외부 언론기관, 외부 감사원, 외부 행정심판 재결권, 외부 직무명령권, 내부예요. 행정소송, 외부 국정감사조사, 외부. 됐습니까? 자, 278페이지. 여기가 총론 마지막이에요. 총론 마지막입니다. 끝나면 이제 강론도 갈 거예요. 강론. 자, 우리 에치오니가 저항 극복 방안을 3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개혁을 한다. 개혁을 하면은 어떤 조직을 개혁한다. 개혁을 하면은 뭐가 따라요? 뭐가 따를까요? 저항이 따라요. 알겠습니까? 맞잖아요. 그렇지? 지금 회사가 어려워. 그러면 개혁을 해야지. 구조조정을 해야지. 사람 몇 명 잘라야 돼. 그러면 저항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또 어떤 인사제도를 개선해야 돼. 그럼 인사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나한테 이득이 되는 사람이 있고 불이익이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이득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저항을 하겠죠. 개혁을 하면은 저항은 필수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저항을 어떻게 하면 극복이 가능한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초니가 세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이거다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전략은요. 저항을 하는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징계를 한다든가 처벌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방에 인사 발령을 내린다든가 이런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이 제재를 가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전략입니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건 언제 해야 됩니까? 최후의 수단으로서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알겠죠? 저항한다고 해서 무조건 제재를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전략이에요. 이거는 다른 수단을 전략을 다 사용해보고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전략이 바로 제재입니다. 강제적 전략입니다. 자, 규범적 전략은 뭐죠? 저항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알겠죠? 또 어떤 혁신의 동자도를 하는 거예요. 또 쉽게 말하면 설득하는 거예요. 설득. 쉽게 말해서. 자, 공무원 연금을 계획하고자 한다. 그럼 공무원들이 저항할 거 아니에요. 200만 원 1년에 아니고 죽을 때까지 200만 원씩, 월 200만 원씩 받는데 지금은 그 170만 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연금을 계획해서 170만 원만 주겠다고 계획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경찰 공무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반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저항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30만 원 정도 깎아야 할 그 정도 계획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공무원들에게 나눠주고 지금 계획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연금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후배 공무원들 또 여러분 자녀들이 공무원이 되었을 때 그 자녀들은 연금을 받을 수가 없다.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제공을 해야죠. 그래서 설득을 해야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공무원들도 뭐예요? 그 데이터를 보고 지금 심각하구나. 공무원 연금이 우리가 좀 양보를 하지 않으면 진짜 자금이 고갈되겠구나. 나중에 못 주는 어떤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럼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요? 정부한테 제안을 하겠죠. 30만 원은 좀 심한 것 같고 20만 원만 우리가 양보할게. 이렇게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개혁을 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규범적 전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그 다음에 공리적인 전략은 뭐죠?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새 많이 하잖아, 은행에서. 40대만 넘어도 근고퇴직 하잖아요. 그 대신 근고퇴직하면서 뭐라 그래요? 조건을 걸죠? 명예퇴직하는 사람은 3년치 연봉을 주겠다. 그러면 1억이다. 내 연봉이 1억이야. 그럼 3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나가면은. 그 경제적으로 보상하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은행 퇴직하면 기본 3억 정도 줘요. 2억, 3억 줍니다. 퇴직할 때. 지금 명예퇴직하면. 또 우리나라 1금융권에서 좀 괜찮은 은행들은 보통 한 3억 이렇게 줘요. 연봉의 3년치. 은행 직원들은 가장급만 돼도 연봉이 다 1억 넘어요. 그거 줍니다. 그 대신 뭐예요? 좀 생명력이 짧아요. 공무원들은 60까지 근무할 수 있지만 은행들은 50만 넘어가면 좀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보상해 줄 테니까 나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뭐예요? 은행 직원들이 따져보고 내가 지금 이거 받고 그만두는 게 유리한지 버티는 것이 유리한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해보고 뭐예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뭐예요? 하는 게 바로 공리적 전략입니다.
기술적 전략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 가장 바람직하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뭐 나름대로 뭐예요? 그 직원들 배려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를 줄 돈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중소기업 같으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냥 나가라 하지. 은행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 대기업이라든가 은행 같은 데는 좀 가능하지만 일반 기업체에서는 사실은 이렇게 보상까지 해주면서 나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경제적 보상하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하지 않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거예요. 최후의 수단 하면은 이겁니다. 알겠지? 계속 목이 엄청 마르네. 물을 안 가져가 큰일이네. 자, 분야별 봅시다. 생활안전. 자, 우리 분야별 경찰 활동을 볼 텐데요. 시험은 생활안전 파트가 제일 잘 나와요. 여러분, 그 목차 있죠? 목차 한번 볼까요? 목차, 아니, 앞에 말고 그 바로 뒤에 넘기면 있어요. 그렇지. 거기에 보면 총 7개가 있습니다. 7개가 있는데요. 생활안전경찰활동에서 이번 시험에 4문제 나왔어요. 6문제 출제가 됐는데 여기서 4문제가 챕터 1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이번 뭐 4문제 나왔다고 해서 이게 중요하냐? 원래 중요한 겁니다. 생활안전 파트가 원래 잘 나와요. 그 다음 이제 경비 파트가 시험에 작년도 나왔고요. 이번에 수사 파트가 나왔죠. 마약. 다 우리 수업자는 하는 거예요. 이번 시험에 나는 100% 적중했어요. 이런 문제 같은 100% 적중 못한 거 이상한 거지. 사실은. 그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직까지는 원래 소식은 없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내가 지금 정리를 한번 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추록 있죠? 추록 한번 볼까요? 저 까먹었네 또. 오늘 내가 나눠준다 했는데. 지금 까먹었네. 다음 주 꼭 드릴게요. 저 까먹나. 자, 4페이지 한번 볼까요? 4페이지. 다음 주 드려도 뭐 추록하는 데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자, 4페이지 보면은 제일 밑에 화이트 칼라 범죄 해가지고 나와요. 맞죠? 이거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 요걸 가지고 봅니다. 자, 화이트 칼라 범죄는 누가 최초로 사용했다? 예, 바로 서덜랜드가 최초로 사용한 거예요. 화이트 칼라 범죄. 또 쉽게 말하면 화이트 칼라 범죄는 하얀 와이셔 셔츠를 입고 넥타이 메고 근무하는 사람. 그런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범하는 범죄를 우리가 화이트 칼라 범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서덜랜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게 범주 있잖아요. 이게 또 이번에 시험에 나왔잖아요. 우리 화이트 칼라 범죄는 어떤 유형이 있습니까? 뭐 주식 교환, 그러니까 주식 조작하는 거, 주가 조작하는 거, 그 다음에 거래 통제하고 사기적 광고하고 부당 노동 행위, 리베이트, 금융 사기, 특허권 침해 등등 이런 범죄를 말합니다. 이런 범죄를 우리가 화이트 칼라 범죄라고 그래요. 그거 말고도 또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정치인, 고위 관료, 의사, 변호사 범죄, 탈세, 정수례, 공해 범죄, 선거 범죄, 횡령, 배임 이런 범죄도 다 화이트 칼라 범죄에 속합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보면 단 하는 거 있죠? 이게 이번 시험 정답이었어요. 살인, 강도, 절도. 알겠습니까? 이런 범죄는 화이트 칼라 범죄에 속한다? 안 속한다? 속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이런 범죄들은 통상적인 형법과 관련된 형법을 위반한 범죄는 화이트 칼라 범죄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둡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뭐 특징과 처벌의 어려움은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85페이지 한번 볼까요? 범죄
원인론을 봅니다. 자, 요게 이제 또 시험에 출제가 잘 되니까요. 그림 있을 거예요. 그림 보시면 돼요. 그림에 모든 내용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지? 자, 범죄 원인론에서 고전주의가 있고 실정주의가 있고 사회학적 범죄학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은 왜 범죄가 일어난다고, 범죄가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주장하고 있나요? 인간의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앞에 있는 친구를 때리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당장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의지가 있어 없어요? 전혀 때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범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고전주의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범죄를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범죄를 그럼 할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거야? 안 정해져 있다는 거야? 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비결종론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내가 의지가 없기 때문에 범죄를 하지 않잖아요. 범죄를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뭐예요? 당장이라도 내가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범죄하고 이 사람은 범죄하지 않고 구분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의사 비결정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정주의 범죄학자들은 왜 범죄가 일어난다고 주장했죠? 바로 어떤 생물학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또는 심리적인 요인 이런 것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생물학적 요인으로 보면은 XX, XY 염색체가 있잖아요. 여자와 남자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정상적인 염색체예요. 그런데 XYY 염색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비정상적인 염색체예요. 이런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그래서 이 실정주의 학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런 비정상적인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알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범죄를 한다고 본 거예요. 정상적인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범죄를 하지 않고 비정상적인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상적이지 않는 생물학적인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범죄를 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결정론이 되는 거예요. 요거 두 개 비교하는 게 핵심이에요. 고전주의, 실정주의를 비교하는 게 핵심이에요. 사회학적 범죄학을 우리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회학적 범죄학자들이 오늘날 범죄학자들입니다. 오늘날 범죄학자들을 사회학적 범죄학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범죄가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죠? 네, 바로 사회 환경이에요. 이 환경이 좋은 환경일까요? 나쁜 환경을 말하는 나쁜 환경. 알겠습니까? 나쁜 환경.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동네에서 생활하면은 내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또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어떤 동네에, 좋은 학교에, 환경이 좋은 학교에, 좋은 동네에 생활하면 뭐예요? 범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사회학적 범죄학자들입니다. 나쁜 환경 때문에 범죄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범죄 원인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범죄가 많이 일어날까요? 사회학적, 사회 환경. 물론 이런 것도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전혀 관계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 환경 때문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임입니다. 그러면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범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랬죠. 자, 이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연구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때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때리고 없으면 안 때리고. 이 행위, 범죄자의 행위, 이 행위에 초점을 두고 연구한 거예요. 행위. 알겠죠? 내 행위. 그러면 실정주의 범죄학자들은 범죄자 행위입니까? 범죄자 속성입니까? 속성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거 아니면 이거잖아요. 나는 이걸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속성이잖아요. 내가 O형이다 하는 것도 내 속성이잖아요. 내가 왼손잡이다 하는 것도 내가 가진 속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정주의 범죄학자들은 범죄자의 속성에 초점을 두고 뭐에 연구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범죄자 속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했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은요. 그렇다면은 범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개인한테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사회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왜요? 왜 개인한테 있어요? 이 개인의 의지에 따라서 범죄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전적인 책임은 의지를 가지고 범죄를 한 사람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실정주의 범죄학자들은 범죄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사회에 있다 이 말이에요. 왜요? 보세요. 내가 태어나니까 자 이런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범죄를 한다고 봅시다. 그죠? 자 A는 이런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자 이 A는 부모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나는 XYY 염색체 주세요. 부모님. 받고 싶어서 받았다면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이걸 받고 싶어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은 내한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염색체를 아기가 뭐예요? 받고 싶어서 받은 겁니까? 자식들이 받고 싶어서 받은 거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뭐예요? 이런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그지? 자, 내가 내 의지와 관계없이 또 태어났어. 염색체는 XYY야. 그래서 내가 뭐예요? 범죄를 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태어나 보니까 XYY야. 그래서 범죄를 한다고 봤을 때. 이걸 이 친구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회적 책임으로 보는 것이 옳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실정주의다. 알겠습니까? 이거는 뭐예요? 본인 의지에 따라 범죄를 했기 때문에 의지에 따라 범죄를 한 그 사람이 책임진다 이 말이고 이거는 이 염색체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태어나 보니까 뭐예요?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범죄를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책임을 그 친구한테 물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개인한테 물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로 인식을 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 사람들이 주장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요. 예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방이 가능할까 이 말이에요.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범죄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예방이 가능하죠? 자유의지에 따라 범죄를 했잖아요. 범죄를 한 친구에게 뭘 가하는 거예요?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형벌을 가함으로써 억제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억제 이론이에요. 그래서 위에 있는 거 요거는 예방 방법이고 갈로 속에 있는 거는 이 시대의 예방 이론이다 이 말입니다. 고전주의 시대 예방 이론이 뭐라고요? 억제 이론이다 이 말이에요. 범죄를 범한 친구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다시는 범죄를 못하도록 억제시키는 이론이 억제 이론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실정주의 범죄학자들은 범죄 원인을 무엇으로 본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범죄한다고 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방이 되겠습니까? 치료해야죠. 갱생해야죠. 치료, 갱생. 그럼 이 시대의 범죄 예방 이론이 뭐죠? 치료, 갱생 이론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사회학적 범죄학자들은요, 나쁜 사회 환경 때문에 범죄를 한다고 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예방이 가능할까? 나쁜 환경을 개선시키면 되겠죠. 그죠? 나쁜 환경을 개선시키는 거예요. 자, 낙후된 지역에 범죄가 많이 일어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 구역으로 선정해서 싹 쓸어버리고 아파트를 지어 올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동네가 뭐예요? 깔끔한 동네가 되잖아요. 그지? 그게 사회 발전 이론입니다. 사회 환경을 개선시킴으로써 예방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 바로 사회 발전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럼 효과입니다. 자,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범죄를 범했고, 그리고 예방은 형벌을 가함으로써 억제시킬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형벌을 가하면, 범죄를 범한 친구에게 형벌을 가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거죠.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일반 대중 효과가 있고, 특별 예방 효과가 있어요. 일반 예방 효과가 뭡니까? 일반은 대중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중이니까 범죄를 범한 친구에게 처벌을 딱 하는 것을 일반 대중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범죄하면 이렇게 처벌받는다, 일반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일반인은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범죄하면 처벌받구나. 범죄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심어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일반 예방 효과라는 거예요. 이런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범죄자에 대해서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범죄를 범하면 확실하게 처벌해야 일반 국민들이 뭐예요? 그걸 보고 아, 범죄하면 무조건 처벌받는구나. 이게 심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범죄하니까 처벌 안 하네? 이런 인식을 갖게 되면 누구나 쉽게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범죄하면 무조건 처벌받구나. 이런 인식을 가질 때 일반 대중들이 뭐예요? 범죄를 쉽게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형벌은 누구한테 가하는데요? 범죄자에게 가하잖아요. 자, 그러면 범죄자에게 형벌을 가하면은 범죄자 감방에 가겠죠. 범죄를 할 수 있을까요? 못 하잖아요. 그게 특별 예방 효과라고 합니다. 특별 예방 효과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 예방 효과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은 범죄를 범한 친구에게 형벌을 가함으로써 이런 두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특별 예방 효과를 또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처벌을 어떻게 해야 돼? 엄격하게 해야 돼. 엄격하게. 범죄를 범한 이 친구한테 봐주면 안 돼.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이 범죄자가 다시는 범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고전주의는 두 가지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자, 실정주의 범죄학자들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특별 예방 효과밖에 없어요. 특별은 범죄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왜 특별 예방 효과밖에 없습니까? 자,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지? 문제 때문에 범죄를 한다고 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방을 한다 그랬죠? 치료와 갱생을 통해서 예방하자. 누구를 치료하는데요? 범죄자를 치료하잖아. 그럼 치료받았어. 정상적인 어떤 그 상황이 됐어. 그럼 범죄해 안 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치료한다고? 범죄자를 치료해서 범죄자가 범죄를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 그건 무슨 효과입니까? 특별 예방 효과예요. 범죄자에 대해서 하면 특별하면은 뭐예요? 범죄자예요. 일반하면은 대중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특별 예방 효과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비판을 받는 거야.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은 어떤 비판을 받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자유의지 때문에 범죄를 한다고 주장했잖아요. 충동적인 범죄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하는 범죄, 이거 설명해봐 하니까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이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인간의 자유의지 때문에 범죄를 한다고 주장했잖아요. 자, 이거 말고도 생물학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범죄도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이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만 주장해서 비판을 받는 거예요. 무조건 자유의지 때문에 범죄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비판을 받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요인과 심리적인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생물과 심리적인 요인을 무시해버리고 무조건 자유의지를 가지고 범죄를 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그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자, 근데 실정주의 범죄학자는 어떤 비판을 받아요? 자, 치료를 할 거 아닙니까? 치료를 하면 돈 안 듭니까? 돈 들잖아요. 주사도 넣고 해야 되니까 돈 들잖아요. 수술도 할 필요도 있고 사항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들면 효과도 크면 괜찮아요. 효과는 어떻습니까? 이거 두 개하고 비교했을 때 효과는 어때요? 적잖아요. 얘는 일반도 있고 특별도 있지만 얘는 특별밖에 없잖아요. 비용은 많이 드는데 효과는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비용은 많이 드는데. 이런 비판을 받는 거예요. 비용이 많이 들면은 효과도 크면 괜찮아요. 비용은 많이 드는데 효과가 적으니까 비판을 받는 거예요. 야, 범죄자에 대해서 치료하면은 다 국가가 부담을 한다고 봤을 때 너무 세금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효과가 크면은 아무 말 안 할 텐데 효과는 오히려 적다는 거예요.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업이 힘들다. 말이 잘 안 나오네, 말이. 그럴 때가 있더라고. 어떤 데는 막 입이 왜 이렇게 풀릴 때가 있고, 그러면 막 시험 간지 모르겠고, 어떤 때는 막 이렇게 입이 잘 안 떨어져. 그런 경우도 있고. 기계가 아니니까, 그지? 예, 얻을 수 없는 것 같아. 자, 고전, 실정, 사회, 세 가지 대답하시면 돼요. 요것만 다 대답하시면 다 맞춰요. 인간의 자유의지, 고전, 치료갱생, 실정, 의사 비결정론, 고전, 범죄자 속성에 초점을 둔다. 실정, 특별 예방 효과만 있다. 실정, 의사 결정론, 실정이죠. 범죄자 행위에 초점을 둔다. 고전이죠. 사회 환경은 사회학적, 사회발전 이론도 사회학적, 억제 이론은 고전, 충동적인 범죄 중에 한계가 있다. 고전, 비용이 많이 든다. 일반 예방 효과가 없다. 실정, 범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개인한테 있다. 고전이고 전적인 책임은 사회에 있다. 실정. 이거 대답 다 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안 할 수가 없네. 자, 이거 다 하면 지금도 못 나가는데. 걱정이야. 조금씩 시험에 좀 놓을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 다 배제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지금도 못 나가는데. 큰일이네. 자, 우리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입니다. 자, 베카리아 한번 볼까요? 베카리아는 범죄와 형벌을 저술한 사람이에요. 책을 저술한 저자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범죄와 형벌 하면은 누가 저술을 했다? 베카리아.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벤담. 공리주의 하는 말이 나오면은 벤담이에요. 알겠죠?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하워드가 나와요. 하워드가 나오면은 감옥, 교도소와 관련돼 있어요. 감옥과 교도소와 관련된 말이 나오면은 하워드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죄와 형벌 하면은 베카리아, 공리주의 하면 벤담, 그 다음에 감옥, 교도소 이런 말이 나오면은 하워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공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다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정주의가 있어요. 실정주의 범죄학자, 대표적인 학자가 롬브로즈입니다. 알겠죠? 롬브로즈는 범죄학의 아버지라 그래요. 범죄학의 아버지. 자,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이거예요. 생내적 범죄 인설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자, 롬브로즈는 생내적 범죄 인설을 주장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생물학적인 태행성 때문에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생내적 범죄인들은 영구격리 또는 도태 처분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XXXY가 정상적인 염색체인데 이런 비정상적인 염색체를 가지는 사람은 범죄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범죄를 하기 때문에 뭐예요? 영구격리 또는 도태 처분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이게 롬브로즈가 주장한 겁니다. 생내적 범죄 인설에서. 알겠습니까? 그걸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페리가 있습니다. 페리는 범죄 사회학이라는 책을 저술한 사람이에요. 범죄 사회학의 창시자입니다. 범죄 사회학의 창시자가 페리고 이 사람이 주장한 법칙이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범죄 포화의 법칙입니다. 범죄 포화의 법칙이 뭐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이 사회는 일정 양의 범죄는 무조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또 그 어떤 나라와 어떤 여러 가지 특성이 다르잖아요. 인구도 다르고 땅도 다르고 제도도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국에서는 또 미국에 그 맞게끔 범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일정 양의 범죄는 무조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평균적으로 얼마 일어나요? 180만 건 정도 일어나요, 1년에. 평균 170에서 200만 건. 그 사이. 항상 그 정도는 일어나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미국에는 땅덩이가 굉장히 넓고, 또 총기까지 허용하고 해서 아주 다양한 범죄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정한 양. 원인이 존재하는 사회에서는 일정한 양은 무조건 일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게 범죄 포화의 법칙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가로 8로 가면은 자연범, 법정범으로 구분했다. 형사법 시간에 자연범, 법정범 하는 걸 배울 겁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다른 기억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공부 한도 끝도 없어요. 자, 체형이론 생물학적인 것까지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자, 여기 체형이론이에요. 이번에 시험에 나왔죠? 이게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자, 여기 세장형이라 그래요. 여기 세장형을 외배엽이라 그래요. 외배엽. 투사형을 중배엽이라고 해요.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비만형을 내배엽이라고 합니다. 체형이론에서 적어두세요. 자, 그러면 세장형 외배엽은 어떤 사람이에요? 몸이 야위고 약하고 체중이 평균보다 가벼운 사람입니다. 좀 연약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를 많이 범할까요? 확률상? 몸이 연약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어떤 범죄를 많이 범할까요? 사기? 아니에요. 성범죄를 잘 범합니다. 성범죄. 왜요? 자기가 약하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을 상대로 범죄하는 거예요. 물론 절도도 할 수 있고 사기도 할 수 있죠. 내가 말하는 건 확률상 그렇다 이 말입니다.
상대적으로 여기에 비해서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이런 사람들이 성범죄가 많이 범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이런 사람은 무조건 성범죄를 범한 이게 아니고 이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범죄를 많이 범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몸이 약하니까 뭐예요? 상대가 나보다 약한 사람, 여성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노인 할아버지가 성범죄를 범한다? 그럼 누구를 상대하겠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 기왕이면은 젊은 사람이 낫지 않아? 그러니까 할머니는 아니겠지. 물론 할머니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할아버지들은요, 젊은 여성들도 못해요. 요새 여성들도 힘 좋잖아요. 할아버지 뭐예요? 차 뿌리면 할아버지 오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들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를 상대로 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제압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 여성들은 제압 못해요. 알겠습니까? 또 할머니도 약하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보세요. 50 넘어가면은 여자들은 남성 호르몬이 생깁니다. 그 거세집니다. 이제 남자들은 어떠죠? 여성 호르몬이 많이 생겨가지고 드라마 보면 울고 막 그래요. 내가 그래요, 지금. 드라마 조금 보면 감동적인 장면 나오면 눈물이 막 나와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알겠지? 나이 50, 60 넘어가면은 나중에 이제 엄마가 더 힘이 센 거야. 큰 소리 팡팡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약한 여성들 상대로 범죄를 많이 범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범죄를 많이 중배요. 폭행이에요. 몸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 운동 많이 하는 사람 몸이 좋으니까 어때요? 뭐 힘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폭력 범죄를 많이 범하는. 물론 이 사람도 사기칠 수도 있고, 절도할 수도 있고, 성범죄를 범할 수도 있지만, 이런 체형에 비교해서 봤을 때 폭력 범죄를 많이 범하는 거예요. 그 다음 4배요. 비만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범죄를 많이 범할까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말을 좀 잘해요. 언변이 좀 좋아요. 그러니까 남을 잘 속여요. 사기 같은 거 많이 쳐요. 알겠습니까?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사기 치는 사람이 말 못한다. 사기 못 쳐요. 알겠습니까? 말 정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사기도 잘 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인식을 하셔야 돼요. 말 잘하면 와, 말 잘한다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경계를 저 새끼 저 사기칠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조금씩 경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뭐 투자할래? 이러면 나오면은 무조건 뭐예요? 노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체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어떤 범죄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많이 범한다. 이게 바로 체형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번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경감문각 나왔죠, 최근에. 우리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유전이론입니다, 유전이론. 자, 여기 보면은 주크가에 대해서 덕대리 주크가인데, 덕대리 주크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이 주크한 사람이 18세기 미국 유명한 범죄자예요. 이 사람이 범죄자의 어머니라고 해요. 범죄학의 어머니가 아니고, 범죄자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자, 이 덕대리, 이 주크가를, 자, 100년을 걸쳐서 후손들을 조사를 한 거예요. 부모가 범죄자야. 그러면 그 후손들은 어떻게 되겠나, 이 말이에요. 그 범죄자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후손들이. 그럼 그 후손들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709명을 찾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거린이 280명, 절도범이 60명, 살인범이 7명, 잡범이 140명. 거의 70%가 전과가 다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유전 이론은 뭐죠? 부모가 이런 범죄 성향이 있다면은, 또 범죄를 범했다면은 그 후손들도 범죄자로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는 것을 이 이론을 통해서 밝힌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로 또 이거 말고도 반대로 좋은 가정에 대해서 연구한 것도 있어요. 그거 비교를 해보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부모가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 후손들은 대부분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교수도 있고 이런 직업들이 많아요. 근데 부모가 이런 사람 같으면 그 밑에 후손들도 대부분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 다음 염색체는 제가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심리학 범죄학은 쉬었다 할게요.